자, 두 번째 통합 파일 동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선생님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좀 하고 일어나니까 지금이네. 아이고 환장하겠다 정말. 이래놓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유 내가 진짜 내가 평생 하는 게 제일 싫은 게 공부인데요. 공부를 해야 되지.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에 관련된 프린트물입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이건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하고 보고 넘어갈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통합사회에서 경제 파트에서 킬러 문제들은 뭐 기껏 해봐야 뭐 기회비용 문제, 뭐 매몰 비용 문제, 뭐 비교 우위 문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글자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고요. 볼드도 해줘야 편하겠죠. 자, 독점 문제.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요. 뭐 학교 매점 정도가 독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과점은 공급자가 소수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가 있죠. 신나게 고객을 덜자, 고객을 덜자, 로또도 안 맞았는데 고객을 덜자. 자,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들 간에 담합이 가능합니다. 이 담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어떤 상품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를 결정해야 되는 건 누구야? 소비자잖아. 그렇지. 얘들아, 자본주의의 특징 네 가지가 뭐였어? 사유제한, 수요 공급의 원리, 경쟁, 사적 이익. 근데 경쟁 서로 안 하고 수요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 독과점 문제점이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이게 독과점 문제의 문제점입니다. 다음 시장경제 한계 두 번째 공공재의 고급 부족. 그럼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의 의미는요. 별다른 비용이 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바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 서비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성격을 보면요, 요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제성이고요. 배제성이 없고 두 번째는 미안해, 경합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각각 무슨 소리냐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당하지 않아요. 즉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만 하면 뭐 세금 좀 안 냈다 하더라도 112에 강도 맞았을 때 112가 부른다고 당신 세금 안 냈으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경합성이라는 거는 소비하기 위해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 순창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야. 119가 불러도 119를 남이 쓰고 있으면 안 오더라고. 근데 뭐 전주 같은 도시에서는 왜 건데 119가 필요해서 불렀어. 근데 완산에 119가 없대. 그럼 덕진에서라도 119가 오게 돼 있어요. 예. 소비하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공공재고요. 뭐 내가 가로등을 혼자 독점하기 위해 가로등 뭐 길막 뭐 이렇게 가로등 붙어가지고 이 가로등 불빛은 나만 쓸 거야. 뭐 이럴 수도 없잖아. 그지? 이해됐죠? 자, 문제는 이거는요. 사회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 필요한데, 그러나 수익성은 난다 안 난다? 그렇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미안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외부 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아요. 않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시골에 살고 있어. 그런데 내 옆집에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매일 아침 보면서 굉장히 눈정화도 되고 눈호강도 되고 기분도 좋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동네방네에서 별의별 양아치 새끼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집 근처를 굉장히 귀찮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 역시 둘 다 외부 효과죠. 그럼 이 대응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문제를 핫하게 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외부 효과예요. 이 외부 효과의 대응이 중요한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증가시키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당연히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나중에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은요. 빈부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라는 게 생기는 것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능력이 다르고 뭐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의 자본도 다르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아니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면 성취 동기가 줄어들고 아이고 왜 이러냐. 뭐야. 어? 뭐 왜 이래. 성취 동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위화감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이 정말 위화감이 어이 엄청 위로 올라가야 되네. 위화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가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독과점 문제 먼저 볼까요? 독과점 문제는 먼저 규칙을 확립하고 바꿔줄게요. 잠깐만. 도둠체. 규칙을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기관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기업들 간의 담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공공재는 그냥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면 됩니다. 실제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부 효과인데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세제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 외부 효과는요. 당연히 세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면 되겠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본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이런 외부 효과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 재분배는 역시 조세 정책과 그리고 이 거둔 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제도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강한 조세 제도를 통하면 오히려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또는 최상위 중상위권 그 중산층들의 어떠한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도를 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잠시만요. 여기 또 글자 크기 좀 조절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역할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공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그랬어. 그지?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생산 요소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 생산 요소 구매는 바로 생산 요소가 뭐냐면 노동이나 여기다 가로 열고 써줄게요.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 과정에서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구매하고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구분하고 자본을 구매하고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요. 국민 소득의 증가가 일어나죠. 그냥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요. 개척 정신과 도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슌페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지 않는다.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처음에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벌기 쉬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떤 리스크나 그런 것을 부담해 가면서 도전을 하고 새롭게 개척을 해가지고 기업을 일구러 나간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컨대 뭐 사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L모 기업처럼 뭐 이렇게 유통, 호텔, 뭐 놀이동산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돈을 번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 당연히 있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도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돈을 벌면 너무나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분명 새롭게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S기업은 뭐 이렇게 이노베이션이나 에너지를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롯데는 요새 어유 씨발 이거 실명 언급하면 안 되잖아. 롯데는 뭐 케미칼 중심으로 요새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점을 뭐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기업에게는 당연히 기업 윤리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그 기업에 물건을 사주고 우리가 그 기업에서 일해주고 우리가 그 기업에서 저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 하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노블리스 오브리지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가 정신은 대충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를 약간 선생님과 함께 그려봤었죠. 가운데 혁신이라는 것 중심으로 통해서 그죠? 혁신이라는 걸 중심으로 예컨대 뭐 신제품을 개발하고 왜 내려왔냐? 신제품을 개발하고 대충 쓸게.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고 그죠? 좀 줄일까? 너무 줄였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또 혁신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죠? 왜 알아서 내려가냐?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노동자. 음. 노동자는 역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들은 너무나 많은 노동 시간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노동권이 점점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얼마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노동 3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 3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노동 3권을 그냥 뭐 따로 쓰지 않고요. 여기서 그냥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등이 향상을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단체 교섭권입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보건, 후생이 뭐냐면 뭐 예컨대 삼성 가족이면 뭐 여기 할인, 뭐 이렇게 현대 가족이면 뭐 리조트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돈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 복지, 기업인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얻게 되는 복지 시스템 그런 것들을 뭐 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생 등을 사측과 협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우리가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아무리 이것을 좋은 물건이니까 사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실제로 좋지 않다면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팔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기업이 더 이상 이것이 자기네 기업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물건을 만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찾는다면 다른 기업에서라도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즉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할 최종 권한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 소비는요.
이런 겁니다. 예컨대 기술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뭐 기술 과정 선생님에게 한번 배웠었고, 반반하고 파반 친구들은 저하고 코티칭을 들어가면서 봤을 텐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양계장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양계장에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알만 나야 되는 닭들과, 반대로 선생님 친구가 했던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유정란을 판매하는 그런 양계장. 그런데 그 양계장의 그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극복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 소비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계란 하나를 가격의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났잖아.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미 1920 년대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여성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형평운동이 독립운동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훨씬 약한, 우리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반대로 뭐 어떤 동물, 그런 동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지켜져야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간의 인권 역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즉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합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소비라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사회적 윤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윤리적 소비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번째 학습지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에 세 번째 학습지는 선생님이 아씨 근데 프린트를 안 가져와 가지고, 예. 프린트를 안 가져와서 그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 안녕.